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투자할 때는 지분 투자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이 그런 어떤 성과가 폭발하기 시작할 때 투자하는 게 맞죠. 빅 사이클, 구조적 사이클은 40년에서 50년 사이클이기 때문에 네. 이 사이클은 2010년에 시작됐고 앞으로 40년간 지나간 10년이 있었기 때문에 40년간 진행될 사이클인데 이 사이클은 크게 어떤 거냐? 세계화와 기술의 시대에 반복되는 사이클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이클은 어디에 있느냐? 기술의 시대의 사이클이 있다. 가로치고 로컬라이제이션, 지역화. 이렇게 쳤었던 거죠. 근데 이 지역화가 2010년에서 2020년까지는 18년, 19년도에 트럼프에 의해서 좀 불거졌어요. 패권 전쟁. 하지만 코로나에 의해서 완전히 본격화된 그 본색을 드러냈는데 이게 완전히 블록화로 가는 거죠.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지역화가 70년대 이전 네. 지역화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일어났던 일이 왜 지금 또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년도부터 60년대까지의 그 기술의 시대에는 그러니까 기업은 국가가 시키는 짓을 하고 살지 않아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해 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돈을 버는 방법이 바뀔 때 그걸 따라가는 기업만 살아남는 거죠. 20년도에서 60년대까지의 그런 기간 동안에는 세계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쉽게 말하면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혁신이 어떻게 나타나면 혁신은 0과 1인 혁신이 있고 그 다음에 혁신은 또 그 배수가 늘어나는 혁신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효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혁신이 있다면 이 20년도에서 60년도까지 있었던 그런 혁신은 옆으로 이거를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러니까 세계화처럼 어떤 교역에 의해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니까 부가가치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내는 0에서 1을 만드는 혁신 위주로 모든 기업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뭐 기술이 있냐 없냐?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1920년부터 1960년대 말까지 70년 초까지 나온 기술이 지금 모든 우리 삶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때 나온 기술이 지금 바뀐 게 없어요, 사실. 아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냉장고 그때 나왔고 전기 관련해서 예를 들면 비행기로 말씀드려 볼게요. 비행기에 그 지금 보잉 747 이런 거 있죠. 그 모델이 이미 60년대 70년대 초에 나왔어요. 원리 자체. 네네네 그렇죠. 같은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더 빠른 기술이 나왔어요. 콩코드라고 아시죠? 근데 지금 안 돌아다니죠. 이유가 필요가 없었어요. 예. 기술은 있었어요 이미. 예. 기술은 그때 정말 모든 기술을 다 만들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시죠? 뭐 자동차 이런 거 다 그때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잘 보시면 70년대부터 지금까지는 그런 혁신적이란 거를 생각해 볼 때 스티브 잡스 정도? 뭐 인터넷? 뭐 이런 정도잖아요. 그렇죠. 혁신적인 거는 그래요. 왜냐면 이 당시 이때 아까 냉장고도 말씀드렸지만 의학도 모든 그런 그 병원체에 대한 어떤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때 이미 다 발견되고요. 네, 종자 기술부터 해가지고 그 뒤로는 사실 좀 풍성하게만 했을 뿐이지 옆으로만 갔지 0과 1의 혁신은 없었어요. 요즘 스티브 잡스 뭐 애플 같은 경우에 뭐 발표하면 이러잖아요. 아 혁신이 없었어. 했던 건데. 네네네. 이렇게. 그 혁신은 스티브 잡스가 까만 그 티 입고 나왔을 때가 처음이고 그 이후로 그런 혁신 한 몇 번 있고 그 다음 없어졌잖아요.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혁신의 시대가 20년부터 60년도는 일반적이었다면 그 뒤로는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돈을 버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 방법은 어떤 거냐면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결과가 실패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는 투자거든요. 기술이라는 건. 그렇죠. 왜냐하면 인재에 의해서 생기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을 넣어도 확신이 없으니 이거는 안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 세계화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중국에다 그냥 공장을 지면 되는데 뭘 또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 그렇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런 쪽으로 가서 70년도부터 2010년까지는 계속해서 그런 무역에 의해서 교역량에 의해서 부가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구간.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010년 이전에 2000년도 중반쯤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10대 기업을 골라보면 이 안에는 자동차 기업, 은행, 그 다음에 뭐 주로 쉐브론 같은 이런 에너지 기업들이 포진돼 있어요. 전부 다 맞아요. 다른 데서 생산해서 무역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인 거죠. 하지만 2021년 기준, 지금 조금 바뀌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한데 2020년, 21년 기준으로는 전 세계 가장 큰 10대 기업 중에 7개가 플랫폼 기술 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냥 여러분이 떠올리는 그 구글 그거 맞습니다. 그게 최고예요. 그렇게 된 게 10년 된 거예요. 10년. 예. 그러면은 이 추세가 더 이어지는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기술의 시대라는 그런 부분이 아까 제가 앞으로 뭐 40년 정도 더 될 거다라고 말하는 그런 아니 그러면
이런 기술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지금 질문 주신 그런 거잖아요. 네. 변화하지 않는. 그건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가 구조적으로 봤을 때 탈세계화 구조라는 거. 이게 계속될 거라는 거. 더 강화될 거라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아까 제가 20년부터 60년까지 기술의 시대였을 때는 세계화 시대가 아니어서 마진을 낮추는 방법이 기술밖에 없었다. 그런데 왜 기술을 안 하기 시작했냐면 70년대 갔더니 교육을 하면 마진을 낮출 수 있어져 버리니까 안 해버렸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또 다시 교육으로 돈을 벌 수 없게 되면 또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기술밖에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만약에 글로벌 밸류 체인이 재편되는데 미국에다가 반도체 산업을 세우려는 미국의 의도가 있잖아요. 패권 전쟁이기 네. 때문에. 그럼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유치해야 되고 TSMC를 유치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삼성전자 TSMC는 강제로 들어오라 그래서 꼭 들어갈 수 있지만은 않은데 어쨌든 지금 힘의 논리에 의해서도 가야 되겠지만 이들이 생각할 건 뭐냐면 저기 들어가서 내가 과연 이익을 낼 수 있느냐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가 한 1, 2년 전에 선언한 게 있어요. 미국 가서 사업을 하면 미국에 공장을 세우면 오스틴 뭐 이런 공장을 세우면 약 40% 비용이 더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지금 들어가도 40% 이상의 이익이 남아도 똔똔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인건비나 그렇죠. 근데 그 지금 40%가 말씀하신 인건비 때문인 거죠. 예, 그 인건비 때문에 중국에 갔고 인건비 때문에 베트남을 갔던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지금 베트남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서 예를 들면 중국으로 갈 수 없으니까 이제 미국으로 가야 하는 건데 가면 40%를 떠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40%를 그냥 떠안을 거냐? 물론 당연히 IRA라고 미국이 지원해 주는 거를 그래서 그게 결정될 때까지 안 들어갔어요. 결정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세제 지원이라든지 지원 이런 것들이 다 결정 나니까 삼성도 오케이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로 40%가 다 커버가 된다고 해도 똔똔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익을 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커버해 준 거 이상으로 내가 두 가지밖에 없죠. 더 많이 팔거나 그 다음에 더 싸게 만들거나. 그럼 더 싸게 만드는 방법은 인건비에 있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지금 엄청나게 뜨고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그 어셈블리 공정에서 로봇 요번에 내놓은 그 뭐 테슬라 봇이 돌아가게 한다는 게 엄청난 계획인 거예요. 그 여러 6개 그 자동차 공정 중에 어셈블리만 유일하게 인간이 반드시 투입되는 공정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로봇으로 대체된다고 하면 그 효과는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로봇은 노조도 안 만들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사서 거기에 AI 회사 연구소를 또 큰 돈을 들여서 샀는지 AI와 로봇을 접목해야 해요. 테슬라가 그걸 하려는 거. 그래야 인간을 대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삼성전자도 정부가 미국이 보조해주는 40%에서 이 로봇으로 인해서 세이브한 10% 20%가 마진이 되는 거죠.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예를 하나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이 환경에서 밸류체인 재편은 기본적으로 비효율적인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중복 투자, 국내에도 하고 미국. 예, 이런 비효율 속에서 이익을 남기려면 기업은 기술로 극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이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들은 기술의 투자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 과거와 달리 단순한 과거처럼의 그 로컬라이제이션이 아니라 이제는 공장을 해외에 짓긴 하는데 네네. 그 안에서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로컬라이제이션이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더 이따 경험하겠지만 과거의 로컬라이제이션과 다른 건 지금은 블록화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묶여서 돌아갈 거다. 지역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지금처럼 이런 구조적인 변화, 특히 구조적인 변화가 크게 일어날 때는 먼저 그것부터 판단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 위에다가 평평하게 놓고 내 투자 포트폴리오를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런 블록화 시대에는 기술주의 시대가 네. 도래한다. 네.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기술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계속된다. 그래서 2010년부터 시작된 50년간의 사이클은 저는 계속될 거라고 본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냥 단순하게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의 재편이란 것만 말씀드렸지만 그거 외에도 기술이 계속적으로 그 어떤 해결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인구 구조. 아까 제가 생산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 저성장이 되는데 저성장이라는 국면에서 가장 나타나기 쉬운 게 생산성 하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경제 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적으니까 인건비는 좀 높아질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저성장 국면에서 인건비도 자꾸 떨어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필요가 덜하기 때문에 덜 팔리니까 공장 자체도 작게 짓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고용이 계속 이러지 않을 거라고 하는 쪽도 그런 얘기예요. 예, 침체에 빠지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어쨌든 인구 구조인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인구 구조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국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산성 저하 요인.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사람을 쓰는 건 여전히 계속 고비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간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계속 투입될 거고 여기에 한하는 걸로 봤을 때 인공지능의 속도는 정말 놀랍게 빨라지고 있죠. 여러분이 볼 때는 느린데요. 왜냐하면 그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산업별 착시 효과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의학 쪽에 들어간 인공지능은 다소 실패라고도 볼 수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예를 들면 왓슨 거기서 만든 그 인공지능을 한국도 막 도입을 막 했었는데 IBM이 만든 도입했었는데 지금 다 철수했거든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으로 모든 진단하고 이런 것들이 되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디서 꽃을 피우고 있냐면 현재는 그 희귀병 관련된 유전자 치료에서는 인공지능이 지금 엄청나게 꽃을 피우고 있거든요. 예, 똑같이 지금 인공지능이 최고조에 이른 건 전부 다 뭐냐면 자연어 관련된 어떤 마케팅 쪽이에요. 그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마케팅 의견을 주니까요. 네. 예, 그런 쪽인데 이건 정말 너무 빠르고 사실 또 자율주행도 인공지능과 많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적인 거긴 하지만 그 부분적이라고 해서 느리다는 뜻은 아니에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기술로서 그런 생산성을 대체하게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그 돈을 버는 기업들의 양상이 달라질 거다. 예를 들면 한 몇 년간 핀텍 기업이 엄청나게 주가 밸류에이션 인정받았거든요. 네. 지금 완전히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에 의해서 또 다시 한번 커버되는 구간이 올 거예요. 근데 그게 6개월에 오지 않죠. 예전에 플랫폼 기업이 언제 태동됐냐면 사실 2015년, 16년 막 이럴 때 태동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플랫폼이라는 그런 개념을 아마존이 처음으로 이제 가져가면서 플랫폼은 이 승수가 다르잖아요. 그죠? 네트워크가 늘어나는 그 승수를 따지는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기업들이 알게 되면서 처음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투자를 하는 구간. 가장 대표적인 예가 쿠팡이에요. 그쵸. 적자를 하면서 했더니 지금 이제 한국에 딱 2개만 남았어요. 쿠팡과 네이버. 예, 이렇게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떼돈이에요. 그죠? 근데 많은 기술 분야가 이제 그동안에 누리던 구간이 끝나고 다시 투자 구간으로 들어갔다는 거. 그러면 저는 기술의 시대이긴 기술의 시대지만 투자 구간으로 들어간 기술 섹터는 잠시 투자를 멈춰야 돼요. 손해를 볼 확률이 높은. 왜냐면 그때는 투자만 하는 기간이니까 실적으로 나타나거나 이 향유하는 부분이 적어지게 되죠. 예. 과거에 플랫폼 기업들이 엄청난 배수를 인정받았던 건 금리 탓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만큼 대박 수익률이 그러니까 그 이익률이 높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이익률이 높아지는 구간이 되려면 플랫폼 사업만 보자면 그것만 봐도 어느 정도 점유율이 독점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계속 투자만 들어간. 쿠팡에 지나간 몇 년을 보라는 거죠. 예. 계속 쿠팡은 적자였는데 지금도 여전히 적자인데 지금은 주가로 봤을 때 이제 계속 점유율 경쟁에서 이미 승리를 해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거.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계속 기업을 처음부터 투자하면 더 나은 승수를 낼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쿠팡을 초기에 투자했을 때 지금 이 투자하는 기간에도 나는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난 일찍 들어가서 기다리겠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가능하려면 비상장 상태를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진 사람이어야 해요. 지분 투자가 가능한 상태여야 하죠. 지분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 투자 기간 동안에 그런 그 축적 기간 동안에 주가의 그런 그 멈추는 구간을 참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투자할 때는 지분 투자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이 그런 어떤 성과가 폭발하기 시작할 때 투자하는 게 맞죠. 그러면 이제 그런 섹터가 인공지능 쪽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크게 돌아와서 보면 기술의 시대라고 말을 하면서도 지나간 4, 5년 동안 인모스가 했던 기술 투자하고는 조금 다른 기술 투자를 앞으로 1, 2년간은 하게 되겠죠. 예. 그런 면에서 기술의 시대지만 거기서도 지금 제가 키워드로 자꾸 탈세계화, 그
밸류체인 재편, 그다음에 블록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기술의 시대가 아니란 뜻이 아니죠. 그럼 여기서 어떤 걸 찾을 수 있냐면 기술의 시대면서 블록화나 탈세계화와 그런 교집합들이 있다는 거죠. 기술 중에서도 아까 제가 로봇을 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밸류체인 재편에 수혜주면서 기술 기업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더 빨리 좀 먼저 투자해야 될 대상일 거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좀 읽어가다 보면 조금 더 일찍 하는 투자들도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일단은 그런 아주 분명한 키워드들에 투자하는 게 낫다.